다음은요, 옹구루의 손성익 대표님, 게임화 관점의 예술 시장의 변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온구르의 손성익입니다. 네, 온구르는 한 10년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보고 있는 전시 기획을 도맡아 해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예술가들, 주로 비주얼 아티스트들과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200여 명 정도가 같이 밍글뱅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예술을 쫓고 있었는데요. 그 쫓는 과정에서 잘 익히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비로소 저희가 활동하면서 보였던 것들을 게이미피케이션이나 게임화에서 나오는 요소들 가지고 한번 가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예술사라든지 미술사 수업처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피하면서 얘기를 마련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농담도 던지겠습니다. 유쾌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분위기 약간 좀 하기 위해서 손이나 좀 흔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시죠. 예. 네, 예술 어렵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술을 공부한 학문이 미학이라고 있는데요. 미학도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면 대충 그려지죠. 그리고 화학이랑 물리학도 역시 그려집니다.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미학의 학문이 되게 우스운 게, 우습다 그러면 좀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아름다움을 내가 규정하고 그 규정된 아름다움을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학문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대상을 규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학습하고 추적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업으로 삼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늙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저도 상당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을 게임화로 하게 되면 약간 잡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하고 리워드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 게임 플레이어로서 이 판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 판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게임 예술판에서 게임으로 비유했을 때 판돈이 뭐에 따라서 게임머니가 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얻게 되는 리워드가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판이, 후기 인상판이, 아니면 다다이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익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전에는 주로 문화사 중심으로 미술시장이라든지 예술을 읽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문화사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인상파죠. 우리 알고 있는 마네, 모네 뭐 이런 분들인데요. 그 사람들부터 시작했을 때 주로 예술가가 중심되어서 서로 네트워크로, 즉 게임 플레이어가 서로 모여서 스스로를 어떤 파르니 아니면 그룹을 만들었던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당시 한 1870년대부터 한 90년대, 20년을 잡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주로 공간이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읽혔습니다. 밀레라든지 주로 카미유 코로라고 해서 바르비종이라고 해서 그쪽 사는 지역 사람들 그 이름을 매겨가지고 했는데, 인상파부터는 작가들이 모여서 스스로가 표현하는 생각들을 경계 짓는 첫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짓게 되게 되면 좀 더 짙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후기 인상파를 해서 이제 고흐가 나오게 되죠. 고흐라든지 이런 분들을 오게 되게 고갱, 뭐 조르주 세라라든지 주로 인상파에서는 색깔을 주로 예술로 많이 가져왔고 작가의 인상, 그 생각이라든지 담아왔다면 후기 인상파들은 좀 더 나가서 강렬하게 색깔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술이 어느 정도 얘네들 이제 예술가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 경기가 뚜렷해지면 신기하게도 예술하는 사람들은 싫어집니다. 너무 지겹다. 경기가 너무 뚜렷한데? 그러면 다시 또 경계를 지우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입체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피카소라든지 그다음에 브라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시대가 지나면서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입체파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시인이라 알고 있는 이제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규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 플레이들이 여기 들어올 때 너 생각이 어때? 너 그림만 그릴 거야? 아니야. 그럼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예술판이란 게임에는 너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게임 판돈이야. 라는 순간부터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야, 너네 게임 너무 재미없어. 나 판돈 바꿀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피카소라든지 브라크처럼 입체화가 나오고, 이런 게임 운영 설명들을 해주는 비평가가 나타나면서 예술판이 바뀌게 됩니다. 예, 조금 끼워 맞춘 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설명 도구라든지 요소를 가져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읽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술이 이제 조금 더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개개인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듀샹입니다. 사실 병기는 익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17년도에 이제 등장했는데 당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듀샹이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제 당시 미국에는 이제 미국 그 디자인 아카데미라고 해서 NDA라고 해서 굉장히 기득권이 가득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쪽 조직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이 예술이고 미술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었는데 듀샹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에 넘어가서 이런 걸 하는데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물론 그 전에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이 병기는 이제 알모트라 자기 가명을 써가지고 독립미술가협회라고 만들어서 전시를 꾸리게 됩니다. 그 알모트는 당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병기를 샀던 그곳에 가서 그 가게 이름을 땄다는 설도 있고, 뭐 프랑스어로 리샤르에 가서 주로 뭐 돈 많은 리치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듀샹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야, 뭐 만드는 거 다 중요치 않아. 기교 기술 떠나서 아티스트의 생각이 훨씬 중요한 거야. 내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굉장히 흔들리거나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라 할 수 있어. 또다시 판돈을 바꿉니다. 근데 달랐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틈새를 만듭니다. 이 전략을 노이즈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네, 게임판에 가끔 쓸 것 같은데 적들을 공략하거나 못할 때 적이 생각하지 못한 틈새를 공략하는 것, 듀샹도 그 전략으로 굉장히 독특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듀샹은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유쾌하고 오래 살았는데요. 제가 1887년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죽었으니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체스 챔피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스스로가 잘 나갈 때 멈추기도 했고 재미없으면은 아니라고 말하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샹 때부터 이제 뭐냐면 아티스트들이 예술계에 들어올 때 아티스트 생각이 훨씬 중요하고 이게 판돈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 잘 그리는 기교가 중요했다면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티스트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노동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시점입니다. 하나 더 보죠. 이거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활동하셨는데요. 앞서 말한 듀샹을 1차 세계대전 즈음 했다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TV가 사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예. 근데 공장에서 그 당시에는 라디오를 엄청 생산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이 생산하면 더 이상 라디오를 생산해서는 팔 수도 없고 이제 과부하가 된 거죠. 너무 과잉이 돼서. 당시 실험적으로 했던 게 이제 TV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돈도 남고 생산력도 충분하니까 TV나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된 거죠. 근데 TV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그 전까지는 미술이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예술을 보기 위해서는 공공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공공장소 가서 여러 명이 얽혀가지고 그런 스펙터클을 느낄 수 있는데 TV가 들어오면서는 내 혼자서도 스펙터클을 바로 눈앞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광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퀴벌레 잡는 그 로치레이드인가요? 그 광고였는데 사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코카콜라도 그 당시에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TV 얘기를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방송국에서 TV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당시에는 광고하고 싶은 광고 회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 광고를 뒤에 실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트콤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광고주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튼 이게 굉장히 이제 큰 게 전국으로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TV에 붙어 있고 TV의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술가들은 궁금증이 일죠. 야, 이렇게 되다가는 TV가 너무 영향이 커지고 이게 새로운 판을 짜버리겠는데? 예술가들이 판을 엎고 싶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좀 더 고고하게, 어쩌면 고루하게 아티스트의 생각을 교양 있게 밝혔다면 조금 더 천시하거나 좀 대중화라고 해서 속해 있던 그 도구나 채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때 백남 선생님이 이거 가져왔는데요. 위에 자석 올려놓죠. 그럼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TV를 볼 때 TV에 나오는 사물들이 이거 진짜처럼 어느 순간 느끼해요. 가상이죠 지금에. 그런데 자석 올려놓으니까 야, 그 가상이야. 전파야 전파. 백남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주 간단한 설치와 조작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들이었고, 네,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실제로 TV가 주는 그 대중 매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백남 선생님은 스스로의 얘기를 그 전에 세대들은 이제 비평가라든지 시인을 통해서 대변했던 것들을 이때부터 아티스트가 직접 스스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매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서툴고 성글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대해서 매체도 이용하고 활용에 대한 담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게임판의 운용 방식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뭐 이때 60년대와 70년대 요따의 사이는 뭐 플럭서스의 대표적인 주자이기도 하지만 LSD를 해가지고 뭐 히피라든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LSD가 마약 일종이죠. 근데 뭐 티머시 같은 그 철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야, 예술하려면은 기존에 본연에 되어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규칙과 법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든 예술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어쩔 수 없이 약의 힘을 빌려보자 라고 해서 정당하게 됐던 시기도 있답니다. 예. 저희는 이때를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운용 방식과 규칙을 역이용해서 예술가들이 이 예술판의 게임으로 보다면 예술판, 게임으로서 예술판을 흔들었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도 상당히 통용되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앤디 워홀입니다. 우리는 뭐 앤디 워홀 하면 여러 가지 실크 스크린에 대한 복제 여러 가지를 봤을 텐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앤디 워홀이 지금 애플 TV에서 이 당시에 그 작업했던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오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앤디 워홀이 어떤 걸 했냐면요.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이제 가수들과 공연을 다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한 것을 이제 빔 프로젝트나 활용해 가지고 공연 실황을 촬영해서 그거를 공연 실황하는 사람들한테 비춥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 촬영된 걸 동시에 비추니까 자기는 움직이면서 촬영된 것도 동시에 내 몸에 투사되고 있고 화면에 투사되니까 뭔가 독특한 재미를 연출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TV를 전파라고 해서 한 번 더 꼬았다면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랙션을 강조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벌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조금 뒤에 이제 공연 영상하는데 아마 촬영된 거라서 굉장히 정신 없을 텐데요. 그 중간에 이제 영상 나오면 좀 잠깐 보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나올 것 같네요. 안 나오네요 아직. 네. 그리고 당시에 촬영된 거랑 흐린 영상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한쪽에서 촬영하고 카메라로 그거를 바로 건너편에서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한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재미보다는 뭐 이런 게 다 있지? 5월이라서 가능한 건가? 뭐 충분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큰 걸 기대하셨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였겠죠? 네, 잘은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노이즈의 틈새를 공략했던 게 듀샹께 시작했다면 이제 그런 운용 방식이나 채널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전략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이제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인데요. 건축 자재들입니다. 자재, 진짜 실제로 쓰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휘트니 미술관에 전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전시할 때 이런 걸 갖다 놓지도 않고 전시하는 기간 중에 프로세스 라트라고 매겨놓고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죠. 야, 저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쌓아놨고 했는데 저 작품을 누가 사는 사람 있을까? 판매가 가능할까? 심지어 로버트 모리스는 저렇게 해놓고 저거를 실제로 건축 자재에 쓸 수 있게끔 되팔았습니다. 예. 답은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술가의 이제 심상과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련의 보증서 그런 형태로도 이런 증거 사진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판이 된 거죠. 지금 쭉 보셨겠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근대 좀 넘어오면서부터 모든 판들은 이제 미국이 많이 짜고 있습니다. 로버트 모리스인데요. 이때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뭐 칼 안드레에서 벽돌을 뭐 120개를 쌓아놓고 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서 1972년도에 테일러 갤러리에서 한국도 2천 파운드에 살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거죠. 점점 더 아티스트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이제 패러사이트 기생충처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아티스트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생각을 중시하는 시작에서 그 다음에 기존의 대중 매체의 채널들을 역이용한다면 다시 이제 같이 공세하면서 기생하면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버트 모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칼 안드레 아까 벽돌로 쌓아놓고 작품이라고 우겼던 사람, 그다음에 한스 안케라 그래서 팩시밀리 하나 놓고 전 세계에 있는 뉴스들을 받아서 계속 프린팅 아웃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술화 시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모여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다는 걸로 해서 미술 노동자 연합도 만들게 됩니다. 점점 예술가들이 이제 사회 정치에서 참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논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술판이 이제 정치판과 경제판을 간섭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판들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고, 앞서 보증서 중심으로 아티스트 생각을 증명하는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 판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이 그 게임판을 봤을 때 판돈을 긁고 들어오면서 전략은 노이즈에서 바이러스 그리고 패러사이트로 해서 세 가지 전략을 공공히 사용해 왔습니다. 아티스트가 이제 세상에 덤벼볼 수 있는 이제 뭐랄까 자신감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실제는 전 세계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뭐 인터넷이니 무엇인지 충분히 다 공유되니까. 근데 좀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제 더 급격하게 된 건데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아티스트는 블록체인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예. 블록이라는 것은 컴플렉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컴플렉스는 복잡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돈도 되고 정보도 저장할 수 있고 게다가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아티스트는 너무 신기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긴장감이고 모순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트들은 P2P 거래가 일반적입니다. 아티스트는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놓은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NFT, 그 토큰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티스트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랑 싸우고 있냐? 블록체인의 지금 큰 판은 금융공학자가 짜고 있죠. NFT가 만들어진 것도 금융공학자가 암호화폐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것도 예술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그 통화량을 늘리는 거, 우리 동조해 줄게. 예전에 금화에다가 왕의 얼굴 새기듯 그림 새기듯 우리도 통화량이 동조하겠어. 하지만 예술가들이 지금 세상하는 판은 너네랑 동조하면서 이 판에서 예술가의 생태계를 만들어 볼 거야 합니다. 그래서 NFT를 비롯한 예술가들은 상당히 여기서
즐겁게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가 중심에서 게임판을 설정했기 때문에 다소 극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NFT나 여러 가지 STO라고 해서 시큐리티 오퍼링, STO니까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같은 경우에도 예술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놓을지는 이제 저희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과거처럼 몇십 년이 아니라 2, 3년 내에 분명히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술판이었다면 조금 더 크게 가지고 놀아보죠. 예술판은 정치 사회랑도 얽혀 있고 당연히 시장 경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저희 옹구르가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기반해서 아티스트가 여러모로 게임판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한 게 첫 번째가 저희 파룰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arula.io 저희 웹페이지가 이제 그제 소프트 런칭을 했는데요. 여기는 기존의 NFT 아트 마켓플레이스이긴 하지만 아티스트가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전체적인 열기를 짜고 있고 아티스트가 거래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예술판과 정치 사회판도 한번 엮어보자. 즉 예술가가 생각하는 그 게임의 방식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쪽에 정치 사회나 시민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과 얽혀보자 라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비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티스트가 이제 NFT 아트를 만들면 팔면 나오는 수익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습지라든지 난개변화 되는 지역을 저희가 삽니다. NFT 구매자가 그 주인이 되면서 하고 있고 지금 13개 국가의 사회학자, 경제학자, 그 다음에 건축가, 금융학자, 모로코 친구도 있고 일본 친구도 있고 프랑스 친구도 있고 한국과 캐나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판과 이제 시장 경제도 한번 엮어보는 작업들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오리움이라는 프로젝트는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보증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블록체인도 당연히 보증서의 중요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작이라든지 가작이라든지 기존의 콜렉터나 기득권들이 그 돈처럼 거래하고 있는 미술 시장에 예술가들이 직접 모여서 정보를 블록체인에서 다 공유하고 오픈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리움은 그렇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자꾸 흔들다 보면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가 있을 건데요. 그게 이제 저희는 통상 예술판에서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통하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중세 때는 종교가 그랬죠. 종교가 시장에서도 종교 통해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고 정치에서도 당연히 종교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고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돈이 정치판이든 시장판이든 예술판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예술가가 굉장히 고도되어 있고 굉장히 열망이 가득 찬 이 판을 흔들 때 그 가운데에 관통한 언어는 무엇일까? 그것이 저희의 실험상 목적이자 핵심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 전체를 분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게이미피케이션이나 게임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통해서 게임 시장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미천하고 작지만 한국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충분히 높아져 있고 저희가 만들어낸 담론 체계라든지 말들이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갖고 게임이란 출발점으로 시작한 이 예술판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